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켠, 반짝이는 간판과 복잡한 찻소리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골목이 있다. 그 안쪽에 숨어있는 허름한 식당 하나. 자두 볶음밥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었다. 메뉴는 단출하고 인테리어도 특별할 것 없지만 그곳엔 따뜻한 밥과 소박한 위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 25살. 하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길게 따은 머리를 늘 뒤로 묶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늘 사라지지 않는 회색 구름 같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지혜는 인천의 보육원에서 자랐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16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다. 식당 아르바이트, 공장 파트타임, 청소, 돌봄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렇게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그녀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했다. 세상은 매정했지만 그녀는 다정함을 놓지 않았다. 그날도 지혜는 평소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접시를 나르고 있었다. 늦가을의 오후, 은행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던 그 순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전혀 달랐다. 희끗한 백발, 잘 다려진 고급스러운 회색 수트, 구두는 윤이 날 정도로 맞췄다. 저희는 저로 반짝였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주변은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그는 마치 호텔 라운지에 앉아야 할 사람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여다? 남자는 창가 구석에 앉아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묘한 감정이 맴돌았다. 놀라움, 아련함, 그리고 어쩌면 오래전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눈빛. 지혜가 메뉴를 받으려 다가갔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 속엔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아, 저는 지혜예요. 뭐 드시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상구라고 불러요. 난 상우예요. 매운 국수 하나? 따뜻한 인삼차도 부탁해요. 그날 그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식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혜를 바라보는 데 썼다. 그녀가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 힘들어 보이지만 그녀의 얼굴엔 늘 정중함과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런 모습이 그의 시선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고급스러운 지갑을 꺼내어 식사비의 2배가 넘는 돈을 내려놓았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지혜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만큼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왔다.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차림, 같은 메뉴. 그들의 대화는 처음엔 짧았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하지만 조금씩 그 틈새엔 과거와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상우는 예전엔 큰 회사를 일군 사업가였다고 했다. 했다. 가진 건 많았지만 그에겐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아내도 자식도 돈으로는 물 수 없는 빈자리가 그의 삶엔 늘 존재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식당 마감 후 조용해진 그 공간에서 그는 지혜를 불러쓰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 씨, 운명을 믿어요.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식당 안엔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지혜는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고 상우는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밖은 초겨울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엔 김이 서려 있었다. 지혜가 마른 수건을 들고 테이블을 닦으려 다가가자 상우는 그 순간에 입을 열었다. 지혜 씨, 혹시 인연이라는 걸 믿나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고 울림이 있었다. 지혜는 순간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글쎄요. 어릴 때는 믿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상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사실 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지혜는 그 말을 들으며 상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세월이 남긴 흔적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상우는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나한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래 살았고 많은 걸 잃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가족이라는 거, 따뜻한 손길,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 지혜의 가슴이 묘하게 철렁했다. 그래서 말인데, 지혜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진심이에요.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어요. 공기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지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걸 곧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고 진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이시죠? 그녀가 힘겹게 물었다.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장난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진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혜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좁고 낡은 고시원 방 안에 빗소리는 창문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왜 이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지금의 삶은 고되고 막막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는 상우의 눈에 담긴 외로움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다. 그건 지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정이었다. 밤에 혼자 밥을 먹는 것, 병원에 갈 때 누구에게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것, 아플 때 혼자 울어야 하는 것.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비록 평범하지 않은 시작일지라도 어쩌면 이 선택은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구할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거창한 예식은 없었다. 상구의 몇몇 지인만 참석한 간소한 자리였다. 하객들의 눈엔 의아함이 혹은 조심스러운 시선이 담겨 있었지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단정한 흰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그 순간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였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은 짧고 조용했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지혜는 자신이 방금 지나온 시간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낯선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보다 거의 다름살 이상 많은 사람과 서약을 나누는 그 순간 그녀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인생의 장면 속에 서 있었다. 결혼 후 지혜는 상우의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 나무들에 둘러싸인 넓은 대지 위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외관은 고풍스러운 유럽식 저택이었고 돌담과 대문, 마당 하나하나가 영화 세트장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다. 지혜는 처음 그 집을 본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그곳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다. 창문은 많았지만 햇빛은 어딘가 모르게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 곳곳엔 고가의 골동품과 그림들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아.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 안에는 상우 외에도 몇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윤씨 아주머니, 말수가 거의 없는 정비서, 그리고 청소를 도맡은 젊은 여성 소위. 그들은 처음부터 지혜에게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중 윤 아주머니는 가끔 지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곤 했다. 결혼 첫날 밤 상구는 지혜에게 몇 가지 규칙을 조용히 전했다. 위층, 복도 끝방은 절대 들어가선 안 돼. 밤 10시 이후엔 각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 6시 이전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아. 내 과거에 대해선 묻지 마. 특히 내 아내에 대해서는. 그 말에 지혜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전 부인 말씀이신가요? 상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혜는 그 순간
무언가 단단히 잠긴 문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발자국 소리, 창문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낮게 말하는 듯한 기척. 그 소리들은 항상 위층, 복도 끝방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그 방은 상구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처음엔 환청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혜는 점점 그 방이 이 집의 중심이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장소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에 잠을 깬 지혜는 문득 문 밖을 살짝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희미한 조명 아래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 끝을 스쳐 지나가는 걸 목격했다. 그림자는 조용히, 천천히, 마치 공기처럼 유령처럼 움직였다.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상호에 났지만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 지금 밖에 왜 나와 있지? 지혜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상구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던 거예요. 다시 들어가요. 당장.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이미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집엔 무언가 숨겨져 있다. 그 방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혜는 밤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복도 끝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너머에선 누군가가 조용히 울고 있었고 그녀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할 때면 항상 누군가 뒤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열지 마. 그 목소리는 상우의 것이었지만 꿈속에선 그가 아닌 누군가처럼 들렸다. 목소리 끝엔 공포와 경고, 그리고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집요하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윤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집 생각보다 오래 못 버틸 거야. 지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방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그걸 알아야 진실을 이해할 수 있어. 지혜가 더 묻기도 전에 윤 아주머니는 걸레를 쥔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상구는 사업 관련 미팅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다. 정비서와 소희는 각각 장을 보러 외출했고 집엔 윤 아주머니와 지혜만 남았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지혜는 윤 아주머니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몰래 주방 서랍을 열었다. 늘 윤 아주머니가 열쇠를 넣어두는 작은 은색 상자가 거기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손에 넣고 위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 그 문 안으로 손잡이를 쥐자마자 문 너머에서 찬 공기와 섞인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다. 낡은 나무의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백합향. 지혜는 열쇠를 꽂았다. 딸깍.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햇빛이 들지 않아 희미한 조명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가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먼지가 없었다. 누군가가 여전히 이 방을 돌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화장대 위에 놓인 한 권의 일기장이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펼쳤다. 첫 장엔 섬세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같은 악몽을 꿨다. 그는 나를 가둔다. 내 목소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잊으려 한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혜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내 남편이지만 내 자유는 없다. 언젠가 내가 사라진다면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주길. 그 필체, 그 감정, 그 두려움 모두 진짜였다. 그녀는 책을 꼭 쥔 채 손을 떨며 주변을 살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자 안에서 의문의 약병이 하나 나왔다. 그리고 약봉투 하나.
낯선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고 약의 용도나 설명은 없었다. 지혜는 약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윤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말했다. 그걸 어디서서 찾았어? 위층 방기요? 이게 대체 뭐예요? 윤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건 상구 씨가 아내에게 먹였던 연의 약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 약이 그렇게 위험한 건 줄은. 위험하다고요.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그 약을 먹고 나서 그녀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어요.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의 머릿속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상구의 전 아내, 감금, 통제, 금지된 방, 정체불명의 약, 그리고 매번 들려오던 밤의 소리.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집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은 어쩌면 생명을 앗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지혜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그 어두운 방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온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마당의 고목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상한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다. 지혜는 그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가슴속엔 전 아내의 일기장이, 손엔 작은 손전등과 그 약병이 있었다. 머릿속엔 끊임없는 질문과 불안이 소용돌이치었다. 그녀는 왜 죽었을까? 그녀는 진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막았던 걸까?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지혜는 화들짝 놀라 몸을 굳혔다. 누군가 돌아온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 상우였다. 지혜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지혜 씨,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손에는 검은 장우산이 들려 있었고 오후샘 젖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던 날카로움과 분노로 빛났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공기가 답답해서 조금 걷고 있었어요. 위층에 다녀왔죠? 그 말은 단정이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지혜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품은 일기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 약도요. 전부 거짓이었죠. 당신은 그녀를 가뒀던 거죠. 상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가웠다. 내가 그녀를 해쳤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막았죠.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다. 그녀는 약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었고 결국 그 사람은 날 배신했어요. 내가 한 일은 내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지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말은 너무나 차분했기에 더더욱 무서웠다. 그럼 이 집도 그 재산도 전부 그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맞아요. 원래는 그녀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내가 잘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남의 삶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들렸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거기엔 그녀가 모은 증거들이 있었다. 일기장, 약, 편지 한 장, 그리고 윤 아주머니의 증언. 당신은 잘못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소유물처럼 대해요. 하지만 전 당신과 달라요. 당신이 한 모든 일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 순간 상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넌 지금 나가겠단 말인가요?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상우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서 멈춰었다. 지혜 씨, 당신이 그걸 믿든 말든 나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도 날 배신하는군요.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다. 그 순간 멈춰요. 낯선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지혜와 상구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입구엔 손전등과 무전기를 든 경찰들이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엔 윤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제가 전부 말했어요. 그 여자의 죽음, 그 약, 그 유언장의 위조, 다 경찰에 말했어요. 상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윤 씨. 경찰은 상우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상구 씨. 현재 귀하는 강제 감금, 사문서 위조, 사망 관련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됩니다. 상구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혜를 향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히려 싸늘한 경고였다. 당신은 날 무너뜨렸지만 기억해요. 진실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 지혜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진실은 두 얼굴을 갖는다. 상구가 체포된 그날 밤 지혜는 오랜 시간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분노, 슬픔, 안도, 허무, 그리고 그 속 어디엔가 깊은 외로움. 며칠 후 경찰서에서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우의 집에 숨겨져 있던 금고에서 한 통의 서류 봉투가 발견되었다. 그 안엔 여러 장의 문서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는 지혜의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였다.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지혜야, 혹시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결국 진실에 다다른 거겠지. 나는 네가 태어난 직후 언니와 헤어져야 했어. 그 언니가 바로 내 이모, 그리고 상우의 아내였단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너는 사실 그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야. 나는 우리 가문의 어두운 비밀을 피해 널 데리고 도망쳤고 결국 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너는 잊지 마. 넌 그저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진짜로 돌려받아야 할 것을 가진 아이란 걸. 지혜는 눈을 감고 천천히 편지를 가슴에 눌렀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경찰은 상우가 위조한 유언장을 통해 이모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고 그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지혜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순간에 그녀는 서울 한복판의 대기업 후계자이자 막대한 자산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지혜는 고민에 빠졌다. 내가 이걸 정말 가져도 되는 걸까? 돈이 내 삶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망치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선택했다. 망설임보다 책임을 택하기로 그녀는 상속받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정리해 해운의 집이라는 이름의 여성보호센터를 만들었다. 이름은 자신의 이모, 상구의 아내였던 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곳은 가정을 치워치던 전까지 스토면던 가운 저도복금이 전디아이 조동이 연빛 본격 피해 여성 미혼모 사회적 약자들이 임시로 머물며 새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지혜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존재를, 그리고 상처를 세상 앞에 드러냈다. 그녀의 곁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윤 아주머니였다. 넌 그 사람에게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었구나. 윤 아주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느 늦봄의 아침, 햇살이 화사하게 내려앉은 전망, 마음에 맞춰요. 다 내려앉은 정원. 지혜는 새싹이 자라나는 화단을 돌보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평화를 느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해운의 집이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 지혜는 이 공간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쳐왔고 히엠리에선에 도망쳐왔고 누군가는 멍든 얼굴로 말없이 방에 틀어박히다. 며칠 후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 앞으로 한 통의 법률 문서가 도착했다. 상구의 유일한 조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유산의 정당성을 두고 이 일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언론을 움직였고 출신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족보를 조작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한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상우의 부인, 재산을 빼앗은 여자라는 낙인을 쉽게 지우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는 정원 한켠의 꽃밭에 앉아 있었다. 그 꽃밭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다. 해운의 이름을 딴 하얀 백합과 붉은 동백이 조용히 피어 있는 곳.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꽃들은 피어나기 위해 피를 빨아들여야 하나 봐요.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다.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엄마의 손길, 차가운 고아원 창틀, 그리고 사랑을 믿어버렸던 상구의 눈빛. 모든 고통을 버텨낸 후에야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며 다가왔다. 지혜씨, 또 괜찮아요. 수연. 해운의 집에서 심리 상담을 맡고 있는 청년이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물로 지혜와는 종종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는 지혜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함께 꽃밭을 바라보았다. 진실은 결국 증명되는 거예요.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고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수없이.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잠시 후 수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너 혹시 그때 받았던 편지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남긴 거. 그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지혜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당신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라든지. 그 말은 마치 낙엽처럼 천천히연 지미센티아토니 준범니 지연탱니. 그러나 확실히 그녀의 마음속에 떨어졌다. 지혜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녀는 이제야 마지막 줄에 적힌 작은 문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언젠가 네가 동생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그 아이도 결국 널 찾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처의 끝에서 피어난 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씨앗이 된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정원 한켠의 동백꽃이 유난히 붉게 피어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정원의 백합 한 송이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꽃잎의 감촉은 부드럽고도 생명력 넘쳤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동생, 그리고 상우의 과거 속 또 다른 진실들. 숨겨진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걸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해운의 집을 나서며 세상의 또 다른 어둠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지만 강한 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따라오며 지혜와 함께 숨죽이고 울고 분노하고 다시 희망을 느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였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지혜의 다음 여정이 펼쳐질 파트 2. 더 깊어진 진실과 예기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 다음 장으로 걸어가 보실래요?